자, 오늘은 맥북 프로 14인치 개봉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은 벌써 한 달도 전에 다 받아가지고 리뷰 끝내고 한 달 사용기 이거랑 비교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는 물건이 이제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일단 일반인이기 때문에 막 16인치 14인치 사가지고 비교하고 이런 영상은 애초에 찍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남이 리뷰한 거 보면서 제 거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봉을 이제 하게 됐고요. 제가 구매한 모델은 14인치 맥북 프로고요. 8코어, 10코어 중에는 기본적으로 10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999달러에 8코어 이거 있는데, 그냥 이건 맥북 가격이 최소 이걸로 시작된다 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만든 모델처럼 느껴지고요. 사용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었던 2018년 인텔 맥북이 512기가의 SSD였거든요. 그때 당시엔 이것도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가능했던 용량이었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앱 몇 개 깔 수도 없고 용량 512가 꽉꽉 차가지고 항상 용량을 정리해주면서 썼어요. 그에 비해서 1테라가 기본으로 달려 나오죠. 이것만 해도 이미 이 값을 한다고 봅니다. 감가상각 3년 동안 생각해보면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프로가 있고 맥스가 있습니다. 근데 24코어 GPU의 맥스를 쓸 거면 저는 32코어의 GPU를 추천드려요. 이미 많은 리뷰분들이 하셨겠지만 32코어랑 24코어는 정확하게 8개 늘어나는 것만큼의 성능을 합니다. 근데 M1 맥스는 밴드위드가 400메가를 1초에 옮기기 때문에 코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맥스를 산 값을 합니다. 만약에 24코어 맥스를 쓰실 거면 그냥 저는 M1 프로를 쓰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메모리는 맥스를 누르면 자동으로 32기가가 됩니다. 맥스에는 32기가 램이 기본으로 필요한 거고요. 맥스를 쓸 때는 64기가로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메모리를 많이 먹는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반인은커녕 전문가분들도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분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본인이 3D 작업을 하신다거나 메모리를 평상시에 많이 사용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신다면 64기가를 추천드릴 수도 있겠지만, 메모리가 왜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32기가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입니다. 1테라 SSD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오는 게 맥스 시리즈인데, 이걸 2테라부터 올릴 때마다 1테라 용량 올라가는데 400달러씩 붙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안에 들어있는 SSD가 정말 최상의 SSD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 시중에 파는 그런 SSD랑은 속도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애초에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400불 주고 외장 SSD 1테라짜리를 들고 다니는 거 비교해보면 뭐 하나 정도는 올려도 되지 않나 생각하지만, 가격이라는 게 400불일 때랑 1000불일 때랑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4테라가 정말 하고 싶었지만 맥북 가격을 더 올릴 수 없어서 저는 외장 하드도 이미 있고 1테라에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키보드, 각인을 넣었을 때 배송하는 시간이 늘어나지 않네요. 프리 인스톨드 소프트웨어, 이거는 뭐 돈이 너무 썩어나지 않는다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파이널 컷, 로직 프로가 합쳐져서 번들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도 있고, 학생 할인을 어떻게든 어거지로라도 받으신다면 정가 주고 이 돈을 미리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맥 앱스토어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누가 이런 걸 할까 좀 의아하고요. 만약에 파이널 컷을 인스톨되어 있는 걸 사겠다, 저라면 SSD를 사고 파이널 컷은 싸게 구매하도록 할 것 같아요. 제가 구매한 건 M1 맥스 32기가 1TB 이렇게 구매를 했을 때 3,299달러, 3,300달러에 세금까지 하면 3,500달러, 환율 계산하면 한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단 가격만 놓고 얘기를 하면 맥북이라는 브랜드 치고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죠. 비쌉니다. 그냥 비싼 게 맞고요. 이 돈을 주고 노트북을 산다고 쳤을 때 거의 모든 컴퓨터를 씹어먹을 정도로 좋은 윈도우 노트북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맥북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맥에서만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쓰냐, 아니면 맥에서도 돌아가는 윈도우 프로그램이지만 절대 꺼지면 안 되는 그런 특수한 환경이 있느냐, 이 두 가지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맥북이 단지 마감이 좋아서 이뻐서 구매를 하신다면 이 가격은 정말 후회할 가격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2018년에 구매했던 맥북 프로를 정말 영상 편집하는 작업 이외에 다른 걸로는 손도 대지 못했어요. 2018년에 구매한 노트북인데 말이죠. 근데 반면에 2016년에 구매한 100만원짜리 노트북이 있었는데, 걔는 지금도 게임이 잘 돌아가고 컴퓨터도 잘 되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산 맥북보다도 더 좋고요. 그런 거를 생각해봤을 때 이 돈이면은 데스크탑 2개 맞추고도 남는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맥북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아닌 이상 M1 시리즈가 필요한가요? 라는
라는 질문을 떠나서 당신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이미 거기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맥북을 처음 구매를 하신다, 맥북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구매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M1 프로보다는 저는 맥스를 추천합니다.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컴퓨터가 느려져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18년에 구매한 인텔 맥북은 지금 3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느려지는 게 체감이 확 됩니다. 당장 그때 구매한 것도 그 모양 그 꼴인데 만약에 여기서 M1 프로를 샀다, 뭐 1, 2년은 좋겠죠. 2021년, 2022년까지는 좋을 수 있겠는데 당장 몇 년만 지나면 프로는 못 써먹을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맥스는 적어도 어거지로 1년을 더 쓸 수 있다고 쳤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폭에 비해서 성능 대비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속도가 더 빠른 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맥스를 무조건 추천합니다. 일반인이면 어때요? 그냥 프로그램을 뭐 무거운 거 안 쓰면 어때요? 그냥 돈이 되면 맥스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돈이 안 된다, 프로를 써야 된다, 그럼 저는 맥북 프로보다는 맥북 에어를 추천드립니다. 돈이 없으시면 맥북 에어를 사고 2년 뒤에 M2, M3 시리즈가 나올 때 그때 맥북 에어를 쓰다가 프로 레벨이 되셨을 때 프로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인이어도 뭐 프로페셔널이어야 프로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 되면 프로를 사는 겁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요. 무게 들고 다닐 때 힘들죠. 들고 다닐 때 힘든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맥북은 지금 에어가 아닌 이상 다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 M1 프로가 맥스보다 배터리가 오래 간다 하는데 뭐 배터리 막 24시간 32시간 돼도 저는 M1 프로보다는 맥스를 쓰겠습니다. 배터리 11시간 13시간 이거 체감될 것 같나요? 안 되죠. 자, 그럼 다시 맥북 개봉하는 걸로 돌아와서 본체를 꺼냅니다. 들 때부터 이미 묵직한 게 느껴져요. 이제 맥북은 아예 들고 다니라고 만든 물건은 아닌 게 됐습니다. 미국인들은 대학생, 고등학생도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무게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프로들은 확실히 무게가 무거워도 성능이 더 좋은 게 장땡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안에 들어있는 거는 종이로 물건 많아 보이게 해봤지만 사실 들어있는 건 저게 다다. 스티커 준다, 별로 필요 없죠. 설명? 이게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설명은 대충 옆으로 잘 고이 모셔서 넣어 놓고요. 이제 남아있는 거는 충전기 케이블과 충전기입니다. 14인치는 96W, 그 다음에 16인치는 그거보다 높은 100 얼마짜리 와트가 들어있는데 뭐 설마 충전기 용량 큰 거 없겠다고 16인치 사시는 분은 없겠죠. 그냥 사이즈에 맞는 거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14인치라서 용량 작은 충전기 줘서 충전 속도가 느려요. 네, 그런 말 하시는 분 없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차이는 없고요. 14인치 사이즈에 맞아서 이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쓰시면 되겠고요. USB-C 충전이 가능하지만 USB-C가 아니라 이번에는 맥세이프로 돼서 나옵니다. 맥세이프의 장점은 지나가다 툭 쳤을 때 노트북이 안 떨어지고 자석이 먼저 떨어져가지고 된다는데, USB-C로 쓸 때도 저는 한 번도 발이 걸려서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냥 케이블 하나가 USB-C였던 게 다시 맥세이프로 돌아와서 조금 안타깝고요. USB-C를 사용하던 2018년 맥북은 왼쪽에 꽂아도 충전이 되고 오른쪽에 꽂아도 충전이 돼서 좋았는데 그 부분이 날아간 건 조금 아쉽습니다만, 확실히 좀 무거운 작업을 하고 있으면 배터리가 더 빨리 닳아요. 배터리가 충전을 하고 있는데 달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내가 이걸 언제 멈춰야 되나 생각해야 되고 좀 귀찮았긴 했습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준 것 같고요. 종이천을 치워줍니다. 깨끗한 모니터를 보는 건 지금 이 순간 뿐이니까. 맥북 키보드는 여전히 맥북 키보드입니다. 뭐 헬로우 하는데 달라진 거는 크게 없고요. 언어 선택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한국어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트랙패드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제가 트랙패드 스킨을 씌워놓고 사용했어서 가지고 이 느낌은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매우 매끄럽고 좋았네요. 유리를 깎아서 했다니까 유리 만지는 느낌입니다. 패드는 맥북이 갖고 있는 최고의 능력이죠. 인터넷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을 골라줘야만 하는 이유가 맥북이 전문가들을 위한 물건이라고 느껴지는 게 뭐 언젠가 윈도우도 이런 게 생기겠죠. 마이그레이션 지원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맥북이 바로 연동이 돼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은 능력이거든요. 노트북을 새 걸 구매를 하면 거의 한 세월 걸려요. 물건 옮기는데. 포맷도 귀찮죠. 이런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전문가에게, 전문가 흉내를 내는 일반인에게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마이그레이션 지원 자체는 기본 기능이고요. 맥 키면 그냥 있습니다. 윈도우랑은 거기서부터 출발점이 다르고 AC 전원 연결은 해놓는 게 좋은데 안 해놔도 충분히 작동을 하고요. 느려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 용량, 시간에 따라 필요하면 해라 이거고요. 이렇게 연결 누르면 비밀번호 확인하고 다음 눌러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전송하려는 정보를 선택하라는데 다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외장하드나 이런 거에 담아놓고 쓰는 경우에는 필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 암호를 따로 설정해 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작업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P2P로 하는 거라 그냥 할 줄 알았는데 같은 네트워크 상에 있어야지만 작동을 합니다. 용량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5시간 24분이나 걸린다고 하고요. 어떤 영상에서는 뭐 1시간이면 된다 이런 얘기를 봐서 1시간이면 될 줄 알고 잘 때 안 하고 아침에 밥 먹으면서 했는데 이거 보고 아 오늘도 사용하긴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5시간은 안 걸렸고 한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재배치 항목 뜨는데 옮겨지지 못한 무언가인 것 같아요. 일단 바탕화면은 잘 옮겨졌고 정말 내가 맥북을 사용하고 있었구나, 내가 쓰던 맥북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는 동안 옮길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뭐 호환이 안 된다 이런 용도로 설명이 되는데 옮겨지지 못한 인텔 파일이어도 사실 로제타2라는 전형적인 툴이 있어서 다 실행이 됩니다. 얘네들은 진짜 안 되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프로그램 작동 안 되는 걸 제외하고는 다 편안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마우스 세팅이 조금 다른 거를 완전히 윈도우처럼 해주는 프로그램 커서 센스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전에 사용하던 맥북 설정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었던 이 기능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문가를 위한 걸 떠나서 잘 챙겨주는 게 맥북이 맞구나 생각이 들었고, 다음엔 이 맥북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어떤 걸 쓰는 게 좋은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디지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